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지난주에요. 며느리가 샤인머스켓을 사들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샤인머스켓 대신에 집에 있던 사과만 깎아주신다고 불만인 사연 전해드렸잖아요. 요새는요. 그게 서운할 일이 아니라 감격할 일이랍니다. 왜요? 샤인머스켓은 2kg 한 상자가 10,000원 좀 넘는데요. 요새 사과는요, 놀라지 마세요. 비싼 데는요, 사과 한 개에 10,000원 꼴이랍니다. 대박 사건. 이번 추석 때요, 사과 대신 샤인머스켓 드실 조상님들 오히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물가, 누구한테 사과받아야 하는 건가요? 9월 25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아유, 분통 터지지만 차분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주말 사이에요. 충격적인 사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송파 일가족 5명이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요. 그제 오전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추락해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를 신고를 했고 경찰은 바로 출동을 해서요. 이 사건 경위와 이 여성의 동선을 좀 파악하던 중에 네. 이 여성의 자택인 송파구의 한 빌라를 방문을 했는데 네. 이 빌라에는 이 여성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이 3사람이 다 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네, 그리고는 또 경기 김포시의 호텔에서요. 이 여성의 10대인 딸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이 그래픽 좀 보세요. 이 상황 보세요.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40대 여성이 그것만 해도 지금 깜짝 놀랄 일인데 보세요. 이 여성이 사는 거주지를 가봤더니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 여성의 딸은 또 다른 장소인 호텔에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대체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난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가 발견되었으니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한 단초는 이름 확보된 셈인데 이 여성의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이 송파구 빌라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채권 채무 관계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여성 평소에 가족과 지인 등 주변에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투자 실패로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고 급기야 여성은 지난 6월 3명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이 여성과의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추정이긴 합니다만 최정아 기자님, 그러면 숨진 여성은 지금 뭔가 이 채무의 어떤 채무 압박, 채무를 변제하는 압박에 시달려서 혹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물론 추정이에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 여성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는 왜 숨진 채 발견된 걸까요, 그러면? 네, 일단 이 여성의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이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숨진 여성의 친정 소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이곳에 살고 있다가 최근에 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들의 집에 이사를 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경찰에 의하면요, 이 여성의 시어머니가 최근에 원래 살고 있던 집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에 보증금을 빼서 이 여성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며느리에게 건네줬고 어머나. 딸과 함께 이 집으로 이 돈을 건네주고 아예 이 집으로 이사를 온 상황이었어요. 어머나. 이 여성의 남편은요,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이런 금전 거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사가 온 게 아니라 최근에야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경찰은 금전관계에 얽힌 구체적 이 사정을 최근 가족들이 알게 되자
여성이 스스로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남편과 시가 식구 역시 같은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죠. 현재는. 아직은 추정 단계예요. 네, 추정 단계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래 제목도 나갔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가족이 이곳 저곳에서 여러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미스터리한 부분이 일단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보세요. 시어머니가 당신께서 거주하시던 그 집의 보증금까지 빼서 며느리한테 줬을 정도면 지금 며느리 40대 여성 입장에서는요.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은 다 끌어모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하재근 평론가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 숨진 여성이 그동안 평소에 곳곳으로부터 빚독촉, 채무를 변제한 독촉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러면 그 어떤 정황 같은 예를 들어 몰래 어디가 전화를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끼임새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살던 집에 이들이 생전에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거라고 추정하게 하는 그 당서가 있는데 네. 시어머니 신우이가 발견된 빌라 앞에 그 도시가스 요금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87만 원이 연체됐다면서 세상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날씨 추워지는데 네. 그리고 카드값이 97만 원이 연체됐다고 하면서 네. 채권 추심업체 고지서도 빌라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최근에 이 가족이 동사무소에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서 수급을 받지 못한다. 그런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가족, 일가족의 지금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혹시 이 가족들을 주변 분들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전에 이삿짐 자궁한 거 하나 들어오던데 그러고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숲에서 태어나 숲에서 오래 살았다고 그 얘기는 하고 요 근처에 부모님 잘 산다 막 그러니까 외제차에 좋은 차 있는데 여기 있으면 긁히고 그래서 안 갖고 오는 거다 이러고 저희 집 도배하니까 아 나 좋은 데로 이사가고 여기 세 주려고 그러는데 얼마 드냐 이런 거 물어보고 세상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웃분들이 기억하는 이 가족의 어떤 형편은 그렇게 뭐 빚에 쪼들린다거나 뭐 이렇게 생활에 궁핍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 봐요. 일단 수사 초기이긴 합니다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안타까운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어머나. 일단 경찰은 이 남편, 시어머니 신우이가 지난 22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체가 발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추적 시간은 비교적 정확한데 통신기록 조회 결과 이 여성이 그 이후인 23일 숨지기 직전까지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 여성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사망한 초등학생 딸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여성이 지난 20일 김포호텔에 딸과 함께 투숙했다가 다음 날 혼자 호텔을 나섭니다. 세상에. 결국 경찰은 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쟁점이 되는 사안, 딸에 이어서 시어머니에게서 타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또는 시누이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세상에. 결국 경찰은 이들이 돈 문제로 얽혀서 갈등을 빚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여성을 제외한 일가족 4명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가족 간 금전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듣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쩌다 지금 이 가족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억측 추정은 삼가야 되고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진짜요. 요즘요.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출근 시간대 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그러니까요. 대체 이 시간에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듣고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2일,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8시 반쯤이었습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한 남성이 홍대 거리를 배회합니다.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로부터 2시간 뒤에요. 이 남성 왔던 길을 되돌아 급히 뛰어가죠. 무슨 일일까요? 이후 경찰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설마 지금 저 영상 속에서 불이 나게 뛰어가던 저 인간이 혹시 그 몹쓸 짓을 한 당사자의 장본인인가요? 최정화 기자님.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이 서교동, 그러니까 홍대 인근에 굉장한 번화가입니다. 식당도 많고 술집도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길인데요. 네. 여기에 요즘 무인 사진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이곳에서 2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한 후에 도주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이 피해 여성이요, 이 무인 사진관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술에 취했지만 굉장히 저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경찰은 이 2시간 후인 오전 10시 30분쯤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112 신고를 접수해 출동을 했고요. 범행 12시간 만인 오후 8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길거리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범행 장소가요? 저 무슨 한적한 교외의 무슨 시골길도 아니에요? 홍대, 서울 홍대! 번화가예요. 아무리 아침 출근길 아니면 번화가예요. 그것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용하는 무인 사진관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요. 하정은 평론가 아니면 세상에 지금. 너무나 황당한 사건인데 홍대 앞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시간대가 오전 8시 30분경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침에 출근하거나 등교한 학생들, 회사원들이 길거리를 굉장히 많이 쏟아나올 시간대잖아요. 네. 그런 시간대에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지금 그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지금 자극하는 그런 사건인데 세상에. 아무래도 무인 사진관이다 보니까 이게 네. 약간 좀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쪽에서 이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지금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그렇게 범행 행위를 한 다음에 불법 촬영까지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세상에. 촬영하고 나서 신고하면 커뮤니티에 퍼뜨리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신분증까지 뺏어서 도주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정말 불법 촬영을 했는지 그리고 또 여죄가 있는지 네. 지금 저 사람의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조사하고 있고 지금 아침에 번화가에서 저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혹시 마약을 했나 싶어서 아하.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 네. 일단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 인간 보세요. 지금 옷차림 보세요. 아침부터 보세요. 저런 옷차림으로 저곳을 배회했다는 것은 혹시 추정이긴 합니다만 박성배 변호사 저 인간, 저 악마 같은 인간,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저 몹쓸 인간 혹시 저 아침부터 저 시간에 작정하고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번화가에서 성폭행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데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계획적 범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하고 신고하면 커뮤니티에 퍼뜨리겠다 협박하고 신분증을 빼앗아 도주한다. 우발적인 범행으로서는 생각해 내기 힘든 후속 조치들입니다. 계획적 범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성폭행 자체도 법정형이 높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법정형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카메라 등 촬영 이용죄 외에도 촬영물 이용 협박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네. 이는 일반 협박보다도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성폭력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즉 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이와 같은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상당히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사건 경위에 비춰보면 계획적 범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그 영상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상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여죄 수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제 이 악마 같은 인간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어요. 이 인간이 법원에 출두한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범행 계획하고 접근하신 겁니까? 어디 건방지게 기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데 한마 죄송합니다 말도 안 하고 저렇게 호송차에 타고 있어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악마 같은 인간 반드시 그 무거운 법의 처벌 받기를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제 그리고요 무인 사진관 운영하신 분들, 물론 무인 사진관은 그 이용하신 분들의 자발적인 이용에 물론 맡기고 운영하지만 아침 무렵, 밤이 지나고 아침 무렵에 한 번쯤 이렇게 순찰도 돌아보시고 관리 겸 그 깨끗하게 하는 관리 차원에서 한번 전국에 계신 무인 사진관 이용하신 분들 한 번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영화 제목에도 뭐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당신이 잠든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이 사건이 이렇습니다. 한 50대 여성이요. 한 남성과 동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7월에 이 동거를 하던 이 남성이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여성이요, 바로 다음 달인 8월 초에 자신이 갖고 있던 이 남성의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구청에 갑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이 남성과의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 여성이 이렇게 의식불명에 빠진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 남성과 동거 중인 사이였다고 하니까 혹시 이 남성의 어떤 소원이 자기야 나 꼭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꼭 우리 혼인신고하자 나중에 혹시 그랬던 소원을 들어주려고 갔던 걸까요? 그러한 애틋한 사랑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동거남의 재산 상속을 노리고 어머나. 그랬다고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상속권을 만들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냈다는 거죠. 어머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상속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존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상속권을 말소까지 시켰는데 어머. 그게 뭐냐면 동거남의 어머. 어머니한테 상속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동거남 어머니의 신분증을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신분증을 이용해서 동거남 어머니 명의로 상속 포기서를 작성해가지고 이 서류들을 구청에 제출을 했는데 동거남 어머니 본인이 없이도 서류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놀랍네요 진짜 이게. 그렇게 처리가 된 다음에 한 달쯤 지난 후에 동거남은 사망했습니다. 일단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오늘 충격의 연속입니다. 근데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아니 박성배 변호사 우리의 행정 업무 절차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지금 원래 상속권자인 이 병상에 쓰러져 있는 남성의 어머니가 원래 상속권자인데 그 어머니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그냥 신분증만 이 못된 여성이 가지고 와서 이 상속 포기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서류상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아마 혼인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면 1순위 상속자가 배우자 그리고 직계의 존속인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그 어머니 명의의 상속 포기서 제출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즉 행정 절차 진행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나치게 완화된 요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부 실체 관계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인데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그 효력이 거의 동일합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부부로서의 권리, 의무, 이혼 시 재산 분할 위자료 모두 인정되는 반면에 상속이 인정되지 않으니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충분히 도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못된 생각으로 이제 그 증명서, 혼인했다는 증명서를 만들어야지 딱 상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런 못된 짓을 그러면 유인경 평론가님 원래는
이 지금 쓰러져 있는 의식불명인 남성의 어머니에게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가야 할 재산이, 상속 재산이, 그럼 이 여성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우리나라의 법이나 경찰들이 그렇게 녹록하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요. 사문서 및 사서명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네. 재판에 넘겨졌으면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나 아하. 이 여성이 또 바락바락 우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네.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거예요. 왜요?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병상에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나랑 혼인신고를 하자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을 했고요. 어허. 명백하게 혼인이사가 있었다고 하면서 혼인신고서 제출을 허위로 볼 수 없다라는 죄가 없고 반드시 이 남성의 돈은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더욱더 황당하기만 합니다. 보세요. 앞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남자친구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 자기야 나는 자기랑 결혼해서 혼인신고도 하고 싶고 막 그렇게 부부로 살고 싶어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걸 뭔가 증명해 줄 게 없을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재판부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여성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받아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성 변소의 요지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토대로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혼인 관련 의식 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남성이 이 여성을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도 없고 가족들과 특별히 교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라고 인정되는 실체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여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단은요. 재판부가 꼼꼼하게 들여다본 덕분에 일단은 상속재산이 엉뚱하게 이 여성에게 가는 걸 차단시켰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유죄인데 죄가 있다고 봤는데 왜 집행유예를 이 여성에게 선고한 거예요? 일단 법원이 판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성의 범행으로 남성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못해 소송이 진행 중인 점, 여성이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여성이 남성의 간호를 일부 도와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노리고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범죄는 그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하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하. 즉 문서 위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여성분이란 말 안 붙인 이유 알겠죠? 이 여성 지금 실형을 살지 않게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로 지금 또 다른 궁리하지 말고 정말로 속죄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 속죄의 길은 이 지금 병상에 들어 누워 있는 이 남성분 극진하게 반성하면서 간호해 주기를 정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왕년의 스타 한 분이 대박 사건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상추가 좋네 아주. 응? 네.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돌려서 좀 도와주고 가는 거지 뭐. 옛날에 제가 노래를 엄청 박일남 선배님 노래를 좋아했어요. 예. 노래 하나 좀 부탁 좀 해도 될까요? 진짜 팬이에요, 팬. 사나이 우는 마음. 여전하시네요. 그 누가 아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사랑엔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추억으로 소환시켜 주셨어요. 바로 박일남 씨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보셨죠? 예, 박일남 씨 이 노래는 워낙에 네. 과거에 국민가요였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불렀었고 아하. 박일남 씨가 1963년에 네. 데뷔를 했습니다.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때 태어난 게 아니라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갈대 순정으로 데뷔했는데 네. 앨범 판매량이 30만 장. 와. 그게 이제 1963년이니까 와. 6.25 끝나고 이제 10몇 년밖에 안 지난 와. 시절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전축이 몇 대 없던 시절에 전축. 그때 30만 장이면 엄청난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국민 히트곡을 그때 냈고 그때 원조 동굴 보이스 중저음 이걸로 또 인기를 끌면서 그 이후에 뭐 엽서 한장, 희야, 정 줄줄이 히트를 내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야. 박일남 씨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출연료 받았던 돈을 내가 철제 캐비넷에 다 넣어놨었는데 요즘 가치로 따지면 빌딩이 한두 개의 가격 어머. 정도는 됐었다. 어머.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네.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야. 언뜻 요 모습은 약간 안경 뿔테 안경 썼을 때 조영남 씨 모습 약간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우리 최정아 기자님은 요즘 가수들이야 숱하게 인터뷰도 하고 취재도 해봤지만 아마 박일남 씨는 그냥 글로 배웠을 거예요. 아 이런 가수분이 계시구나 하고. 사실 진짜 레전드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은요 저희같이 이런 어린 기자들도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고요 이순신 장군이랑 같이 살아야 이순신 장군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 와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 박일남 씨가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이 납치를 당할 뻔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뭐 재벌집 사모님이요 이 박일남 씨를 이 생일 파티에 오라고 몇 번 한 적이 있대요. 근데 네. 몇 번 거절을 했더니 아하. 건장한 남자들을 시켜서 끌고 오도록 시켰다고 했다는 겁니다. 영화 같은 얘기네 진짜. 네, 근데 당시 박일남 씨가 아까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건장한 이 체격이잖아요. 풍채가 좋으세요 아주. 네, 네. 그래서 이 나를 끌고 오려고 했었던 그 남자들을 힘으로 뿌리쳤다고 야 합니다. 이것도 영화 같은 얘기다. 네, 그런 식으로 당시에는 생일 파티에 와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힘께나 돈께나 있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고요. 또 박일남 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한 이 전통 가요 테이프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애창곡 목록을 쫙 적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어머. 그러면 이 한 사람만을 위한 녹음을 하는 건데요. 아하. 차에서 항상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왔다 갔다 이동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당시 사례금 명목으로 노란 봉투에 촌지라고 직접 써서 줬는데 당시 상당히 많은 돈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 아니 당시에 현직 대통령도 뭔가 노래를 부탁할 정도로 인기도 많고 팬도 많고 그랬는데 왜 한순간 왜냐면 그렇게 이른바 속칭 잘 나갔던 분이라면 지금도 원로 가수로 활동할 법도 한데 어느 순간 가요계에서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젊었을 때는 그 좀 경거망동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후배 연기자인데 한 친구인데 이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자기 선배들한테도 말을 막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야단을 쳤지. 너 그러면 쓰냐. 그러니까 지가 볼 때는 뭐 가수 나부랭이가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감정으로 비화돼가지고 저 딸기한테 때렸어요. 나는 그 일로 일단 구속이 됐어. 딸기 한 때린 걸로. 아, 세상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유인경 평론가님은 이제 아마 이제 박일남 씨하고 이제 쭉 그 활동하는 때 아마 또렷이 기억하실 텐데 저 사건도 혹시 또렷이 기억나세요? 당연하죠. 저는 썬데이 서울과 주간경향 창간 독자예요. 아. 그리고 직접 뵌 적도 네. 있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이 폭행 사건에 늘 휘말리기도 하지만 저렇게 후배를 때렸던 지금같이 뭐 인권 감수성이 예민한 MZ 세대들을 당연히 고발하겠지만 네. 구속까지 된 사람은 매우 드물었었죠. 그런데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당시 행동을 두둔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래서 물론 본인도 그 얘기 했잖아요. 자신의 경거망동 한순간의 경거망동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인기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게 됐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 대통령도 친히 찾을 그런 가수였으면 저런 행동이 있었다면 당시에 뭐 사회면에 대문짝만 나오고 그랬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일남 씨가 스타에서 추락한 건 한순간이었는데 폭행 시비와 구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배 배우의 따귀를 때린 사건으로 구속되는데 이 사건은 신문 1면을 장식할 정도로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당시 후배 배우의 증언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 가수 협회장 시절에 무주택 연예인을 위한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토지비 조성 문제로 부도가 납니다. 결국 억대의 사기 혐의로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또 수감됩니다. 이처럼 3번의 수감에 6년의 수배 생활 끝에 결국 가수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아우 세상에 이 그래픽 좀 잠깐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행동을 두둔하거나 감싸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요. 인기라는 게 정말 덧없어요. 정말 행동 절정에 사람이 박수 칠 때 행동을 잘해야 된다는 게 인기를 절정을 구가하던 박일남 씨가 후배 연기자, 물론 그 후배 연기자가 볼 때 탐탁치 않은 행동을 했다 하기로서니 행동을 한순간 판단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했다가 한순간 인기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친 것도 모자라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고 결국은 앞서 보셨죠? 오명, 건달 가수. 사람들 여론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건달 가수라는 오명을 쓰고 한순간에 연예계에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박일남 씨가 어떤 생활을,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이 무슨 노래를 불러? 안 했어, 아예 그냥. 출연 섭외들도 안 했어. 의상도 없다니까, 지금. 의상이 한 200벌 되면 다 줘버렸다니까. 구두도 한 4, 50컬레 된 거 다 줘버리고. 가수 안 한다 그러고 안 했다고. 딱히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마땅히 딱 들어갈 것도 없고 그냥 내 발길 닿는 데까지 돌아다니고 오는 거지. 좋다. 역시 공기가 아주 상큼하다. 미안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속죄하는 의미에서도 혼자 고생을 좀 해야 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담 아나운서도 혹시 이제 MZ세대시지만 혹시 박일남 씨에 대한 어떤 뭔가 좀 활동에 대한 추억, 기억, 아니 혹시 노래방에서 한번 불러봤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저는 정말 MZ세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네. 이제 이번에 찾아보고 좀 알게 됐는데 네네. 찾아보고 나니까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구나. 노래는 익숙하군요. 라는 노래는.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 박일남 씨가 세상에 30여 년을 지금 방랑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50대 중반부터 방랑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신대요 지금? 지금 85. 대박 사건. 85세. 네. 30년간요? 그렇습니다. 어머. 그래서 가족이 없으신가 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내도 있고요. 장성한 딸 하나에 아들 셋. 이렇게 딸 셋에 아들 하나. 네. 이렇게 넷이나 자식이 있습니다. 다복하시네요 일단 가족분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에게 미안한 일을 워낙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속죄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좀 고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길을 걷다가 그냥 밭에 들어가서 밭일을 돕기도 하고요. 조용한 정자에 가서 라면 끓여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을 집 나간 아저씨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박일남 씨 본인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아마 지금도 파노라마처럼 막 그때 여러 장면이 스쳐갈 거 아니에요. 왜 그때 내가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뭐뭐 했더라, 막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속죄를 위한 방랑을 한다는데,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정말 특별한 미안함을 갖는 그 대상이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젊은 여자들과 눈먹고 많이 돌았잖아. 그러면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집에 있는 아내한테는 그 아주 치명적인 수치심이 되잖아. 미안하잖아, 그거. 젖은 수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유인경 평론가님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아내분 속 많이 썩였던 남자들은 꼭 나이가 정말 늙거나 병들면 그제서야 이제서야 그때 돼서야 아내 곁으로 기어들어오고 아내한테 미안했던 마음 떠오르고 막 그런답니다. 네. 제발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박일남 선생만이 아니라 60, 70년대에는 톱스타일이 워낙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겹치기 출연을 했어야 됐고요. 가수들은 지방 공연에 밤무대에 서서 사실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게다가 박일남 선생의 경우에는 바쁜 생활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 문제 스캔들, 진짜든 아니든 간에 있었고요. 본인이 토로하기를 낭비벽이 심해서 그렇게 아파트 건물을 살 정도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많이 졌다라고 이제 토로하기도 했죠. 그럼 부인이 자녀 4명을 키우면서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마치 정말 지금 생각하면 기침만 해도 사리가 나올 정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이제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 아내에게 볼라시 없지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전국을 떠돌아 다니시면서 혹시라도 불러주거나 초대하는 무대가 있으시면 노래를 불러주고 약간의 사례비도 받고 그 적은 돈이나마 가정에 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냥 아내한테 미안해, 뭐 아내한테 뭐 속죄하고 싶어가 아니라 85세신데 아내를 위해서 새로운 노래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눈물이라는 의미의 눈물 루자. 한자로 루. 네, 아. 85세에 또 새로운 작곡가로서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세월이 이제 흘러서 근데 저는 계속 김민영준 앵커께서 노래방에서 노래 불러보셨어요? 네. 하는데 못 부릅니다. 저렇게 편안하게 들리지만 맞아요. 너무 낮은 음이어서 부르기 어렵거든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이렇게 이 정도가 안 나오신다고 이 나름이. 그래서 어쨌든 네. 아내분도 30여 년간 반성하고 방송을 통해서 그 MBN 특종 세상과 또 이 우리 프로를 통해서 하니까 네. 좀 따뜻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틈틈이 방랑 중에서도 속죄의 방랑 중에서도 아내분을 생각하며 작곡했다는 루 언젠가 뉴스파이터가 박일남 씨 한번 모시고 듣는 기회 생길 줄 믿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 제목 보세요. 어머 세상에 최정화 기자님 MBN의 새로운 드라마 제목인가 봐요. 드라마 제목 같은데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어허. 지난해 열렸어야 하는데요.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조금 미뤄진 바로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인데요. 네.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어제가 개막 첫날이었고요. 어허. 대한민국 선수단이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아주 쾌조의 이 출발을 알렸죠. 네. 그런데 바로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네. 이 사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허. 어떤 사람이냐? 이분인가요? 네, 올해 63세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국가 대표로 출전한 김혜영 씨인데요. 아니 다른 분 얘기하는 거 아니 이분이 63세라면 누가 믿어요? 다른 분 얘기하는 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굉장히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죠. 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며느리입니다. 대박 그러니까, 사건! 네, 칠남인 정몽윤 이 현대회상 화재 보험회장의 부인입니다. 아니 제가 우리 최정화 기자님 평소에 좋게 봤는데 오늘 거짓말 벌써 몇 개예요? 63세라 저분이 63세라 그러고 또 현대가 며느리라고 그러고 어머 진짜 실망이에요. 혹시 안 믿으시 저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실지 모르니까 한번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린 다음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브릿지 국가대표 김혜영입니다. 브릿지 종목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일단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최정화 기자님 정말 사과드리고요. 정말 이제 바른 말만은 평소에 하시는 분이에요. 어머 근데 놀라운 게 이다마도 저분이 재벌가 며느리신의 국가대표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사진 공개되고 나서 60대 아니고 40대 아니냐 뭐 어머. 이런 걸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어허. 뭐라고 불러야 하냐, 며느님이냐, 아니, 사모님이냐, 아니면 네. 선수님이다. 네. 네, 그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게다가 이분이 출전하는 항목이 브릿지라는 게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뭐 다리 건설하는 건가요? 카드 게임입니다. 어허. 그 브릿지라는 게임은요, 네. 그 숫자랑 그러니까 하트, 스페이드, 이렇게 클로버 이런 거 그려져 있는 그냥 카드 있잖아요. 트럼프 카드라고도 불리고요. 저게 플레잉 카드라고도 아시안 게임 불리는데 종목이에요? 네, 종목으로 어머. 채택이 됐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네. 2인 1조로 해서 하는 팀 게임인데요. 카드 52장을 갖고 하는 거고요. 체스나 바둑 같은 마인드 스포츠로 분류가 됩니다. 한마디로 머리를 이용해서, 지성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쏙 돼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한 명이 카드를 먼저 내면요. 네. 나머지 3명이 이제 같은 모양의 카드를 내야 되고요. 그 가운데 높은 숫자를 낸 사람이 카드를 다 가져가는 형식으로 반복하는 거라고 해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카드를 어떤 걸 받느냐에 따라서 좀 운의 승패가 크게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브릿지는 운에 따른 요소를 대부분 배제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머리를 쓰는 게임이다라고 아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야. 특히 이 네. 카드 게임 마니아가 빌 게이츠, 어머. 그리고 워런 버핏도 있고요. 저 두 분은 못하는 게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과거로 가면요. 또 미국 케네디 대통령도 즐겼다고 하고요. 어허. 영국의 처칠 총리도 즐겼다고 합니다. 역사와 전통은 오래됐네요. 맞습니다. 어허. 김혜영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요. 내일 모레죠. 27일에 혼성 브릿지로 첫 예선전을 치른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게임이지만 경기지만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건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 아직은 낯선데 어떻게 김혜영 씨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종목을 접하고 대표 선수로 나가게 된 걸까요? 평소에는 상당히 조용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김진영 부국 성면회장의 딸인 김혜영 씨 지난 1981년에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과 결혼했는데 이 조용한 성격이라 공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또 겸손한 성향이라서 업적을 과시하는 모습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뜻한 바가 있어서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나서게 됐는데 김혜영 씨, 지금은 선수라고 불러야겠죠. 김혜영 선수 네. 10여 년 전부터 브릿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브릿지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 부회장이 된 후에는 매년 자선 모금을 위한 브릿지 대회를 열고 그 수익을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보세요. 10여 년 전부터 입문했고 한국 브릿지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혹시 저의 그 쓸데없는 궁금증 하정현 평론가님, 아하, 시청자분들이 부회장이라고 혹시 국가대표 태극마크 달아준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일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하. 재벌가 며느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인기 종목 후원을 많이 해서 명예 국가대표 해드린 거 아닐까 일각에서 그렇게 오해도 했었는데 네. 지금 브릿지협회 관계자가 네. 이 협회 부회장이나 이런 식의 배경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 철저히 내부 선발전을 통해서 어허. 실력으로 뽑은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김혜영 선수가 이 브릿지 선수가 된 이후에 뭐 제3회 라운드 로빈 팀 토너먼트에서 1위를 하고 뭐 17회 충계 팀 토너먼트에서 2위를 하는 등 네. 굉장히 높은 성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브릿지 자체가 이게 마인드 스포츠다 보니까 육체 연령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 오히려 나이를 많이 먹어서 경험이 쌓일수록 더 경기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브릿지 대표팀에 네. 이면 선수하고 김윤경 선수가 73입니다. 어머나. 두 분 다. 세상에. 73이고 생전에 그 등소평도 이 브릿지 게임을 굉장히 즐겼다고. 덩샤오핑? 그래서 어허. 덩샤오핑도 즐겼다고 하니까 네. 철저하게 나이와 상관없이 네. 실력으로 선발된 것 같습니다. 야, 일단 도전하는 모습은 멋진데 저의 쓸데없는 궁금증 또 있어요. 유인계 평론가님. 재벌가 며느리잖아요. 혹시 집에
혹시 안 알리고 몰래 나온 걸까? 재벌가가 어떻게 재벌가 며느리가 선수로 나가니?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집안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재벌가 사모님, 재벌가 며느리, 뭐 재벌가 여성들의 관련된 소식은 아까 화면에도 나왔듯이 재벌가 결혼식에 한복 입고 나오는 모습이라던가 문화 행사에 나왔을 때 저 옷이 얼마짜리야, 무슨 브랜드야만 나오는데 아시안게 올림픽의 선수 명단에서 네. 국가대표 명단에서 이 이름을 발견했다는 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김혜영 씨가 이 브릿지 게임으로 아시안 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건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네. 남편 되시는 정몽윤 회장이 네. 1997년부터 2003년도까지 대한야구협회 회장을 맡아서 그래요?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야구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지원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00년도에 현대회상 대표라는 이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그라운드를 떠났죠. 아. 야구를 떠났는데 대를 이어서 그 이후에 23년 만에 아내 되는 이제 김혜영 선수가 직접 선수로 나서서 브릿지라는 종목에서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에 나섰는데 네. 아까 뭐 하재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이 브릿지 게임이라는 거는 뭐 등사호팽이나 뭐 천재들만이 아니라 미국의 양로원 가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그래요? 게임을 하고 있고 네. 유럽의 상류층들이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네. 17세기에 서민층에서 했던 게 오. 이제 다 퍼진 건데요. 그런데 가장 놀라했던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아니고요. 현대회상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왜요? 국가대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 사원들 깜짝 놀랐다. 네. 그래서 처음 듣는 소식이긴 했지만 어쨌든 꼭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꼭 뭐 메달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서 정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여실히 한번 보여주시길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제목을 보세요. 이거 제목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암행순찰차가 적발을 어떻게 살려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허. 지난 7월 15일 오후 5시쯤에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근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관련 영상이 있는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 네. 당시에 어떤 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에서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어허. 펑크가 나서 그 차량을 세워놓고 수신호를 저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암행순찰차가 지나가면서 저 모습을 본 거예요. 어허. 고속도로 1차로에 저렇게 서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사고 차량 뒤에다가 암행순찰차를 대고 그 경찰관도 내려서 같이 수신호를 하면서 2차 사고를 막았던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한 10분 정도 하고 있었는데 네. 1차로를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와서 암행순찰차를 저렇게 들이받은 겁니다. 어머나. 진짜 최정화 기자님, 고속도로에서 진짜 이거는 영화에서 있을 줄 알았는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냥 들이받는 차가 실제로 있네요, 지금. 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가 앞에 있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어머나. 180도를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2차선까지 넘어갈 정도로 와. 이 볼 정도로 굉장히 추돌이 아, 컸습니다. 깜깜한 시간도 아니었잖아요, 진짜. 네. 어허. 다행히 고장 차량까지는 이 닿지 않아서 연쇄 추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세상에. 같은데요. 이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고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잠시 뒤에 이 현장에 지원 차량이 도착해서 이 사고까지 무사히 수습이 됐다라고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지금 이 상황 보세요. 앞에 고장 차량이 있었고요. 암행순찰차가 방금 보셨던 그 2차 사고를 막으려고 중간에 딱 있었는데 사고 낸 차량이 딱 다가왔어요. 저 사고 낸 차량은 다행히 지금 운전자 크게 안 다쳤다는데 아니 그러면 왜 저 뒤에서 암행순찰차를 뒤돌아온 저 차량 속도를 못 줄인 거예요? 깜깜한 시각도 아니었는데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인지는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고속도로니까 만약 시속 100km로 달렸다면은 한 2초 깜빡하면요 56m 나간다고 하거든요. 세상에,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도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만약 이게 암행순찰차와 부딪히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아하. 있잖아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장 차량 운전자도요. 암행순찰차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다. 경찰관 덕분에 정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이 당시 빠르게 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정말 공포에 떨고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정말 천만다행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곳이 경남 김해 쪽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였어요. 그런데 이 영상 보면 일단 가슴 철렁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그런데 쓸데없는 궁금증 하나 생겼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저 암행 순찰차를 들이받았던 저 운전자만의 이 부주의 책임이 100%인가요? 어떻습니까? 원래는 고장 또는 사고로 멈춰선 선행 차량이 사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후행 차량이 들이받은 경우에는 선행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후행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지기도 하는데 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수신호 외에도 안전봉, 삼각대 등 장비를 사용했는가, 장비의 설치 위치는 어떠했는가 등을 두루 고려해서 후행 차량이 사고 또는 고장을 멀리서부터 목격하고 피해갈 수 있었던 경우에는 후행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습니다. 아마 이 사고에서는 경찰이 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분히 후행 차량이 발견하고 피해갈 수 있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후행 차량의 과실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비트박스 알려드렸죠. 이 사고가 나면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나오고 스스로 대피한다. 그 원칙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 추석 때 고속도로 귀성길에 저런 사고에 불의 사고, 차량 사고 있을 수 있어요. 차량이 멈춘다거나 그럴 때 꼭 차량 옆에 서 계시면 안 되고요. 안전한 갓길 밖으로 서 계셔서 꼭 수신호나 아니면 그 차량 구조 업체에게 연락을 취하신 상태에서 대기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남 진주에 사시는 정은경 님이 제게 직접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무남 동료를 둔 5학년 8반 꽃중년 엄마입니다. 네, 이번 추석에는 생전 처음으로 서울로 역귀성을 하게 됐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딸아이가 안 내려오겠다네요. 코로나 유행 때도 명절 피해서 내려오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30이 되더니 마음이 조급해졌나 봐요. 왠지 딸이 짠하더라고요. 물론 서울 가서도 오래 머물지는 못하겠지만 남편과 함께 올라가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꼭 한번 안아주고 와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경님, 따님께서 아마 부모님 사랑으로 기운 받아서 좋은 소식 전해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